다음은 이제 두 번째 이야기죠. 그렇게 연대를 했던 김춘추와 김유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김유신보다는 김춘추에 초점을 두고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할 거지요. 지금 화면에는 아인슈타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김춘추가 아인슈타인이었다는 뜻은 아니고요. 김춘추는 또 다른 의미에서 천재였다. 김춘추는 아마 어학에도 천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춘추는 고구려를 방문했고 또 일본을 방문했고 나중에는 중국도 방문했는데요. 아마 통역이 없이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자신의 의견을 아주 능숙하게 아주 외교적인 고도의 외교적인 수사를 활용해서 잘 뜻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이 김춘추에게 아주 특별한 점은 맨 아래에 적었습니다만 첫째로는 아주 강력한 목적의식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 목적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의 국가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런 의식이 있을 때 그런 의지를 실천에 옮길 만한 실천력, 강한 내적 동기가 있었다는 건데요. 김춘추가 얼마나 뭐랄까 여러분 그걸 잔머리라고 하나요? 잔머리가 발달한, 저는 잔머리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용이 주도한 설득의 규제였는가 그런 것을 간단하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하면 김춘추는 결과적으로는 당나라와 연합을 합니다만 그 과정의 시작은 고구려를 가는 거였죠. 이게 좀 엉뚱해 보이지 않아요? 당나라와 손을 잡기 위해서 고구려를 간다? 이해가 안 되죠. 당나라와 고구려는 대립관계였는데 그걸 이제 그게 말하자면 이제 고도의 전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건데요. 처음에 고구려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고구려는 사실 백제하고 대단히 가까운 사이였죠. 백제하고 가까운 사이였던 고구려를 찾아가서 백제가 우리를 괴롭히니까 네가 좀 도와줘. 자, 고구려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주겠습니까? 도와줄 리가 없죠. 대신에 고구려는 이렇게 나오죠. 그럼 너희가 진흥왕 때 우리한테 빼앗아간 한강의 상류 지역을 내놔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도와줄 수도 있겠다. 이건 결국 한강을 차지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광개토대왕이 한강 위역을 차지해서 고구려의 한 전성기가 왔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이제 신라가 한강을 고구려로부터 빼앗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가 다시 지금 한 팀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춘추가 도움을 달라고 하니까 고구려로서는 당연히 한강 위역을 다시 내놔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건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그림 속의 인물은 고구려의 보장왕이죠. 고구려의 보장왕이 이놈을 당장 가둬라 이렇게 나오는 건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결국 그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던 거죠. 김춘추는 거기에 대비해서 김유신에게 출동을 하도록 했고 또 김춘추는 고구려에 들어갈 적에 이미 그런 사정이 올 줄을 예비하고 뇌물을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가서 뇌물을 주고 빠져나오잖아요. 한편으로는 뇌물을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김유신의 협공을 과시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돌아오죠.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춘추가 당나라와 연합하는 것이 목적이기는 하였지만 당나라는 워낙 강대한 세력이었죠. 당시 중국 대륙의 혼란을 극복하고 그동안 중국을 괴롭혀온 주변의 많은 북방의
유목민족들을 하나씩 다 제거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고구려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는 당나라였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나라와 냉큼 손을 잡는다면 신라의 귀족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을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만약에 당나라가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우리 신라를 내버려 둘 것인가? 신라를 오히려 통합시킬 거 아닌가? 자기들이 집어삼킬 것 아닌가? 그런 위험을 우리가 무릅써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반론이 제기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김춘추로서는 고구려가 우리 편을 들지 않고 일본도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고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은 오직 당나라밖에 없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춘추는 고구려가 원군을 거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에게 갔다. 그런 거죠. 그래 이제 당나라에게 손을 내밀 때는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고구려에서 안 받아주니까 당나라로 갑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기다립니다. 김춘추는. 무엇을 기다립니까? 당나라의 태종이 혼자의 힘으로 고구려를 쳐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실패하죠. 이 당나라 태종은 이름이 이세민이고 역사에서는 그의 연호가 정관입니다. 그가 지배하던 시기를 정관 1년, 정관 2년, 정관 3년 이렇게 헤아리는데 그 시기는 중국 역사상 가장 정치가 잘 됐다 해서 정관의 치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 당태종의 중국 통치를 역사적으로 기록한 책을 정관정요라고 해서 정관시대의 정치의 중심, 핵심이라고 정리한 책이 따로 있을 정도다. 그래서 후대의 중국의 지도자들은 누구나 다 정관정요를 읽고 거기에서 당태종의 리더십, 당태종의 성공의 비결을 배우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제 훌륭한 지도자가 당태종인데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당태종을 김춘추는 결국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좀 이용을 해야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김춘추는 덥석 당태종의 손을 잡기보다는 당태종이 고구려를 과연 제대로 요리할 수 있는지를 지켜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죠? 당시 고구려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또 불세출의 영웅이 있어가지고 당태종을 궁지에 몰아넣잖아요.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떤 기록에 따르면 연개소문의 군대가 당태종을 중국 땅까지 쫓아 들어가면서 습격을 했다 하는 기록도 있고 또 다른 그런 전설에 따르면은 고구려의 성주였던 양만촌이 쏜 화살에 맞아가지고 당태종이 애구가 되었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게 다 사실인지 그거는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당나라가 엄청나게 팽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의 힘으로 고구려를 물리치는 데는 실패했다. 그리고 그것이 당태종에게 엄청난 심리적 타격을 줬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건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당나라는 적어도 당태종은 누군가 한반도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자기들을 도와줄 때에만 고구려 정복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굳혀가게 됐을 거라 이거죠. 그런 시간을 기다려서 김춘추는 당나라와의 연합을 하는 겁니다. 강자와의 연합을 약자는 신라가 약자죠. 이 상황에서는 꼭 서두를 필요는 없고 상황을 잘 봐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백제는 어땠나? 백제는 의자왕의 시대죠. 의자왕은 우리는 보통 사치를 일삼고 향락을 일삼은 아주 못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역사적 기록에 한편으로는 부합되는 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긋납니다. 중국의 역사 기록을 보면 의자왕은 해동의 증자다. 즉 증자라고 하는 사람은 공자의
사상적 후계자가 정자 아니에요? 효행으로 이름났던 사람이 정자 아니에요? 그런데 의자왕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은 의자왕 역시 김춘추처럼 유교적 덕목에 충실한 지혜롭고 효성스러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 의자왕이 다스리던 백제는 사실은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보다는 훨씬 강했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40여 성을 쳐들어와 가지고 뺏어갔고요. 일본과 힘을 합쳐서 신라를 매우 강도 높게 압박을 하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신라는 위기에 빠져서 그 위기를 김춘추가 직접 해결하고자 동맹이 필요한 것 같은데 이제 당나라에 손을 내미는 겁니다. 고구려를 무찌르려면 동맹이 필요할 텐데 그 역할을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진에 나오는 사람 누굽니까? 당태종이죠. 좋아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고구려, 백제, 신라 다 내 것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였죠. 이 당시에 사정을 보면 국제관계가 결국 신라와 당나라가 한 팀이 되고 돌궐, 고구려, 백제, 매를 잇는 세로축, 가로축과 세로축이 서로 긴장을 하는, 대립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